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노인입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세월을 회상하자니 몰려오는 무력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원래 저는 잘 나가던 갈비집을 크게 하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는 바람에 시기가 잘못 맞아 조강지처와 자식까지 버리고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재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가족이며 친구며 지인들이 다 떠났고 저는 이리저리 집도 절도 없이 밖을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병원을 집삼아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의료봉사 나오는 의사 선생님에 의해 현재 폐암 3기인 걸 진단받고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저희 노숙자들을 위해 암치료비 간병인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살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은 못 됩니다.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 마지못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삶 자체에는 별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죽음이 가까워지니 30여 년 전 버렸던 조광지처와 딸아이가 유독 생각납니다. 저랑 암치료를 받게 손을 써준 그 미모의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과의 만남만 없었더라면 손 못 쓸 지경까지 가서 거리에 우연고자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던 건지 하늘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건지 싶더군요. 아직도 그 만남이 옳았던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저는 몇 달 전 지하철역에서 우글거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오다 가다 만난 노숙자 친구가 절 깨우더군요. 우리 저쪽 출구에 가서 진찰이나 한 받아보세. 의사 양반들이 의료봉사를 나왔다고 하는구만. 난 됐으니까 혼자 가. 죽지 못해 사는 목숨 진료받아봤자 뭐한다고. 하니 친구가 다시 절 일으키더군요. 자네 얼마 전 가래침 뱉은 거 보니까 피도 좀 섞여 나오고 가끔 숨도 잘 못 쉬고 하던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어차피 곧 근처 급식소에서 밥도 타야 하잖아. 친구가 자꾸만 재촉했습니다. 배에서는 식사 때가 되어 꼬르륵 신호를 보냈고 저는 결국 주섬주섬 일어나 친구가 이끄는 곳으로 갔더랬죠.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고 친구는 진찰하는 줄을, 저는 밥 타는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타온 뒤 친구가 줄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옆에 서서 허기짐에 밥을 먹는데 어느 여자가 절 놀란 듯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서 밥을 우거우거 먹으면서 줄을 섰고 개처럼 감추듯 먹어치운 뒤 크게 트림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닌 척 하려 했지만 몇몇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친구가 제게 채면 좀 지키라고 눈치를 주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혼났네요. 친구 차례가 끝나고 제 진료 차례가 다가왔는데 아까 저를 쳐다본 여의사가 저를 유심히 보더군요. 이리저리 제 진료를 봐주는데 그 이후에는 표정 미동 하나 없이 석상처럼 의례적으로 차가운 어투로 물었습니다. 요새 가래침을 뱉으면 피가 섞여 나와요. 바닥에서 자서 그런지 여기저기 뼈도 쑤시고 기침을 하며 더 자세한 상황을 말하려고 했지만 여의사는 이제 됐다며 차트를 기록한 후 별 이상 없으니까 그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말하며 다음 분을 부르더군요. 기분이 나빠진 저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여의사를 향해 쏘아댔습니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했던 거야. 저런 모시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모시기 취급하니까. 돈 배웠다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선 딱 보니까 내 딸 또래고만. 잘난 것들은 애미 애비도 없나. 지가 번 돈으로 되는 사람을 이리 시건방지게 대하고. 욕설을 퍼부으니 여의사는 여전히 절 무시하고 진찰을 이어갔습니다. 기분만 더러워진 저는 씩씩대며 거처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노숙자 친구와 그 여의사를 씹어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에서 가만히 서 있더군요. 바로 그 여의사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절 보다가 쪽지 하나를 내밀더군요.
어떤 말도 없이 훌 떠나버렸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쪽지 속에는 유명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고가운 태도가 화가 나 아무렇게나 훅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려간 곳에 지갑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 여자가 흘린 지갑 같았는데 저는 웬 떡이냐 싶어 얼른 주웠습니다. 그 여자의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면허증, 각종 카드와 5만원짜리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얼씨구나 간만에 배에 기름칠 좀 해보겠다 싶어 노숙자 친구 몇 명을 모아 고깃집을 갔고 2차로 포장마차까지 갔습니다. 저는 무전 취식을 염려한 주인장을 위해 지갑 속 현금을 흔들며 돈을 먼저 내고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만에 실컷 고기를 먹고 밤새 잔을 부딪히니 넘기 전 안 좋은 기분은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게 절도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해갔고 덕택에 확 정신이 들더군요. 돈을 꺼낼 때 보였던 분홍색 여자 지갑을 심상치 않게 본 주인이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지갑 주인 여의사가 경찰서에 도착했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이 지갑 주인 맞으시죠? 여기 있는 아저씨는 흘린 걸 주웠다고 하는데 뭐 많이 없어졌나 확인해 보세요. 그러자 여의사는 저를 보고 서 지갑 속을 살펴보다가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더군요. 뭐 없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이거 제가 흘린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한테 불쌍해서 준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어이없다는 듯 그럼 신분증이나 면허증 같은 것도 같이 줬냐고 비꼬니 여의사는 주인이 줬으면 준 건가 보다 하려고 당차게 받아치더군요. 지갑 주인이 이렇게 나오니 경찰들도 절 가둘 명목이 없어졌고 전 금세 풀려났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제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구심을 품고 여자와 함께 경찰서를 나오는데 그 여자가 지갑을 내밀더군요. 여기서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신고 안 할 테니까요. 카드도 현금도 다 써도 돼요. 대신 나랑 같이 있는 하루만요. 하고 얘기하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지 아까의 고마움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자 여의사는 사실 자기가 현재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저를 상대로 실험을 하고 싶다며 이를 논문으로 쓴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하루 동안 본인은 돈을 댈 테니 저더러는 같이 있자고 졸랐습니다. 처음엔 허튼 수작 같기도 하고 젊은 여자가 붙으니 내가 행색은 이래도 아직 남자로서 매력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기사 지금은 이래도 저도 소시적 꽤 잘나가는 남자였습니다. 일찍 결혼해 조강지처가 있었는데도 주변에서 좀 유혹이 많았죠. 조강지처는 착했지만 가정밖에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무진 여자로 갈아타서 사이에 아들 둘 낳고 사업 확장을 하며 살았습니다만 쫄딱 망해서 야무진 여자도 다른 능력 있는 남자로 환승했고 아들 둘도 망한 저를 나 몰라라 해버렸죠. 배신은 돈이 최고다 여겨 그 여의사보단 지갑 속에 있는 가치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저는 나중에 딴소리 말라며 지갑을 빼앗아 들고 가버렸고 그때부터 여의사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죠. 저는 시작하자마자 카드를 마구 긁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안 씻어 찝찝함마저 잊었던 저는 사우나를 가서 시원하게 씻었고 비싸 보이는 미용실 가서 홈클어진 머리를 짧게 이발했으며 대형마트에 가서 그럴듯한 옷이랑 신발도 사입고 쩍 빼입으니 잊었던 제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하도 추위에 떨어 웅크리고 있어 등이 굽은 모습 빼고는 봐줄만 했습니다. 거울을 보자니 괜히 옛날 잘 나가던 시절이 생각나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여의사는 저를 따라다니며 뭔가를 계속 기입하더군요. 하기사 논문을 쓴다고 했으니 그러려니 했죠. 왕년에 돈 좀 쓰던 가닥을 살려 저는 여의사더러 제일 비싸고 좋은 음식점을 알려달라 해서 모호텔 코스 요리를 근사하게 시켜 먹었고 대접해주는 직원들에게 팁도 팍팍 주며 돈을 펑펑 쓰는 맛에 빠졌습니다.
거기다 쇼핑도 잔뜩 하고 그동안 못 썼던 돈을 물 쓰듯 쓰니 점차 한도 초과 카드가 한 개씩 드러나더군요.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않는 여의사는 운전기사 노릇까지 자처하며 제 완벽한 하루의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자신을 위해 쓰고 나니 이제 자식들 것들도 눈에 보이더군요. 아들들 직장 주소로 보낼 작정으로 아들들 것도 웃돌이 좋은 놈으로 몇 벌씩 사고 든든히 고기 먹고 출근하라고 한우 세트도 같이 보냈습니다. 뱃속에서만 봤던 손주도 대강 나이 계산해서 옷을 사서 바로 택배 배송을 했습니다. 아무리 절 등졌지만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몰라 전화를 해봤지만 아들들은 역시나 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 같은 하루는 저물어 갔습니다. 야경이 돋보이는 전망을 보며 고급 음식점에서 와인까지 곁들인 뷔페를 즐긴 후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여의사가 가만히 저를 보더군요. 저는 여의사를 마주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좀 말게. 자네가 그렇게 날 볼 때마다 이상하게 멈췄던 심장이 뛰는구먼. 어쨌든 자네 덕분에 오늘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어. 고마워. 그러자 여의사가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도 어이없게 웃더군요. 그래서 저를 보면 설레세요? 왜? 막 예전에 첫사랑이랑 닮은 것 같아요? 첫사랑 닮았지. 실은 예전 내 마누라가 내 첫사랑이거든. 그러고 보니 자네 내 마누라랑 묘하게 닮았어. 분위기며 외모며. 참, 내 부인 닮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 우리 옛날 마누라가 젊었을 적엔 진짜 예뻤거든. 마누라 늙은 시절을 못 봐 예쁜 모습만 기억나는 건 다행이지. 나중 마누라는 젊을 적엔 예뻤는데 늙어서는 별로 안 예쁘더라고. 여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받아치더군요. 여자도 급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상간녀랑 본부인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다른 법이잖아요. 첫사랑 조강지처에 예쁘게 변색되지 않은 모습을 못 보신 건 불행 같네요. 저는 사뭇 진지해진 여의사의 말의 순간 내가 옛 마누라를 두고 상간녀랑 바람핀 걸 말했었나 의문이 들어 반박을 하려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와 휴지로 가래를 뱉었습니다. 가래 속에 피가 묻어져 나오더군요. 제 입가에 피를 마저 닦아주는 여의사의 담담한 척 하려는 모습 속에서 걱정스러운 눈길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저번에 알려준 병원에 꼭 가보세요. 제 남편한테 부탁했으니 김훈이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되실 거예요. 저는 고통스럽게 계속 기침을 하다가 고맙다고 알겠다고 끄덕이며 잠시 놀란 눈으로 여의사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김훈이야. 하긴 저번에 경찰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긴 했는데 이런 인연이 내 딸아이랑 이름이 똑같네. 내 딸아이 이름도 은희였거든. 은희의 은자에다가 기쁠 희자. 늘 은혜롭고 기쁘게 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이름도 내 딸이랑 똑같고 생김새도 우리 마누라랑 비슷한 게 세상 살다 보니 참 신기한 일이. 잠깐. 너 설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지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그 여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담담하게 미동 없는 표정으로 있는 여의사. 세상 살다 보니 진짜 이런 일이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여의사는 30여 년 전 버리고 간 제 딸아이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때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유난히 좋아했던 내 딸아이에게 제 눈앞에 당당하게 의사로 앉아있는 총명했던 내 딸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몸이, 눈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애끓는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제 딸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딸한테 다가갔습니다. 돈만 보느라 지갑 주워서 신분증 볼 생각은 못했나 봅니다. 본인 아니만 보느라 경찰서에서 은이라고 불렀던 말은 한 귀로 흘렸나 봅니다. 눈치가 둔해졌는지 지금에서야 딸이라고 알아봐주니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딸한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젊은 시절 그냥 그때는
내 엄마가 답답했어. 집하고 너랑 나밖에 몰랐던 마누라가 너무나도 모자라 보였었는데 그 진심을 이제야 알았단다. 그땐 이미 내가 모든 걸 잃은 후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니?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선택한 상간녀는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 두 아들은 등 돌려 괘씸할 텐데도 야무지게 제 카드로 잘 챙기시더군요. 이렇게 눈물 나는 아버지, 마음 그들이 알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처절했던 모든 그녀의 아픔이 세상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언제 그리 됐냐 하니 제가 그렇게 상간녀한테 떠난 후 바보처럼 재혼도 안 한 상태로 딸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다 운명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모질이 같은 여편네 같으니 딸은 저렇게 똑소리 나게 키워놓고 자기 인생은 그대로 낭비한 그녀의 바보스러움이 한탄스럽더군요. 여보, 아침은 꼭 먹고 출근해야 돼요. 당신이랑 우리 은희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식사 다 차려놨어요. 옆에 자고 있는 은희 깨워서 얼른 아침 먹어요. 제발 그 여자한테 가지 말아요. 나랑 은희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은희 아직 이렇게 어리고 아빠 손 많이 필요할 나이인데 우리 은희를 봐서라도 우리 가정만은 깨지 말아요. 내가 다 참고 이해할게요. 부탁해요. 엄마 같은 편안함에 미처 소중함을 몰랐던 나의 아내. 촌스럽게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며 곁에 자고 있는 딸을 깨워 항상 나를 식탁으로 불렀던 나의 조광지처 그녀가 이제 없다 합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지며 희미한 전 마누라, 기억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자꾸만 오늘따라 기력 없는 몸이 왼수가 떠오릅니다. 딸은 다급한 얼굴로 119를 부르는 것 같았고 다가와 눈물을 떨어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아직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당했던 아픔 그대로 돌려받아야 된다고요. 아빠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서려고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왜 또 날 봐주지 않고 떠나려는 건데요. 어떻게 아빠를 찾아냈는데 제발 내 곁에 있어줘요. 이런 말을 딸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어져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은 채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실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일어나 보니 내 사위라는 작자가 처음 얼굴을 들이밀고 제게 아버님이라고 하며 제 병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폐암 3기입니다. 생존율이 30% 정도 돼요. 수술은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먼저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 아시고 비용 걱정 마시고 이제부터 치료에 전념하세요. 은희를 위해서라도 이런 암세포 따위 독하게 이겨내시고 꼭 나가셔야 해요. 라고 힘을 든든하게 실어주는 사위. 생전 처음 봤지만 아들보다 낫더군요. 그렇게 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무너져 힘겨웠던 적이 많았지만 간신히 딸과 사위 덕택에 마음을 다잡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은희와 하루를 보냈을 때 무언가 적던 것은 바로 제 몸 상태의 외관상 보이는 걸 관찰해서 상세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자신을 버린 아비에게 이런 가슴 아픈 복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딸은 그 이후로 절 찾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지만 저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감히 딸의 용서를 바라고 싶진 않습니다. 딸에게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 암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암과 함께 같이 살다가 갈 것 같네요. 이 와중에 딸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게 전 더 고통스러운 건 왜일까요? 30년 만에 저를 기억해주고 절 살려준 딸에게 평생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이지만 이제와 딸에게 폐만 끼치는 아버지이지만 만약 절망을 딛고 제가 다시 한번 생을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딸을 위해서만 살기로 저는 다짐합니다. 부디 딸이 이 사연을 들어 제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